박경자 여사의 하루는 느리게 흐르는 잿빛 강물과 같았다. 동이 트기도 전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면 을의 창밖은 희뿌연 안개에 잠겨 있었다. 세상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새벽 5시 반. 그녀는 이미 하루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끝낸 사람처럼 고요하게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이부자리를 정리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는 5년이 흘렀다. 한때는 온전한 자신의 손길로 가득 찼던 단독주택을 떠나 도시의 거대한 성냥갑 같은 아파트로 들어온 날 그녀는 자신의 삶 일부가 잘려나갔다고 생각했다. 넓은 아파트의 가장 작은 방, 해가 가장 늦게 드는 북향의 그곳이 그녀의 우주가 되었다. 거실로 나가면 늘 같은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며느리 수진이 출근하며 남겨둔 설거지거리, 손녀 유나가 어지럽힌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소파에 화석처럼 앉아 경제신문만 뒤적이는 아들 민수. 그녀의 하루는 그 풍경을 정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 10년 전 남편의 따스했던 온기, 5년 전 자신의 집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던 햇살 같은 기억들이 둑을 넘는 강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뭐하나 다 지나간 일인걸. 그녀는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그릇을 닦으며 잡념을 함께 씻어내려 했다. 아침 식사는 늘 장례식처럼 엄숙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수는 밥상머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세요. 네. 그의 언어는 기능만이 남은 기계의 부품 같았다. 경자 씨는 아들의 무뚝뚝함이 서운하기보다 저렇게 속을 닫고 사는 아들의 삶이 안쓰러웠다. 한때는 곧잘 웃고 농담도 던지던 아이였다. 아버지를 잃고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리면서 아들은 표정을 잃어버린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어쩌다 쉬는 날이면 종일 잠만 자거나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닮은 깊은 피로를 읽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술 더 뜨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사랑과 걱정을 대신했다. 민수야, 국 좀 더 줄까? 아니요,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선 뒤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지는 그 시간이 경자 씨에게는 가장 길고도 깊은 심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흔들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베이지색 털실이 담긴 뜨개질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렸다. 올겨울 아들에게 떠줄 목도리였다. 작년에는 짙은 회색, 재작년에는 옅은 회색. 그녀의 시간은 그렇게 무채색의 털실이 한 코 한 코 엮이며 무의미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가 떠준 목도리를 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녀는 매년 겨울이 오면 의식처럼 뜨개질을 했다.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바늘이 털실을 감고 빼내는 단조로운 행위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명상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뜨개질을 하던 손가락이 문득 멈췄다. 창문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그 순간 먼지 쌓인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나간 시간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기 민수의 베넷 저고리, 남편이 처음 사준 낡은 손수건, 빛바랜 흑백 사진들. 그녀는 문득 자개장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짙은 안개에 가린 듯 희미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무언가를 스스로 봉인해버린 것처럼. 어머니, 저 왔어요. 경자 씨는 화들짝 놀라 다시 뜨개질에 몰두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식탁에는 다시 세 사람이 모였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시장 가실 때 제 양말이나 몇 켤레 사다 주세요. 전부 구멍이 나서. 알았다. 짧은 대화. 그것이 오늘 아들과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밤이 깊어지고 경자 씨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뜨다만 베이지색 목도리를 내려다보았다. 따뜻하지만 아무런 색도 향기도 없는 그 털실 뭉치가 꼭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색이 있던 날이 언제였을까?
그때 잊고 있던 하나의 감각이 성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 강렬했던, 심장이 터질 듯 설레었던 그 색. 기억 저편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 색은 바로 붉은색이었다. 자개장 깊숙한 곳, 그곳에 잠들어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붉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직감했다. 그 밤 경자씨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온 세상이 붉은 노을로 타오르는 꿈이었다. 다음 날 오후 경자씨는 아들의 양말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감쌌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 향긋한 과일향이 뒤섞여 활기찬 생명의 기운을 뿜어냈다. 경자씨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힘차게 소리치는 채소 좌판 상인을 지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집을 지나고 은빛 비늘을 번뜩이는 생선 가게를 지날 때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우뚝 멈춰섰다. 시끄러운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고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색만이 남았다. 허름한 옷가게 좌판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스카프 더미, 그 위에서 유독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붉은색 실크 스카프. 그것은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었다. 잘 익은 석류의 속살 같기도 했고 해질녘 하늘을 태우는 노을 같기도 했다. 심장이 쿵 하고 잊고 있던 소리를 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낡은 괴종시계의 태엽이 다시 감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스카프를 향해 다가갔다. 세월에 거칠어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집어들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낯설고도 그리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70년대의 어느 눈부신 여름날 갓 20을 넘긴 경자가 있었다. 지금의 주름지고 마른 얼굴이 아닌 사과처럼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의 그녀였다. 그녀는 목까지 단정하게 채운 하얀 블라우스 위에 바로 이 스카프와 꼭 닮은 붉은 스카프를 메고 있었다. 통기타 소리가 흐르는 명동의 음악다방, 뽀얀 담배 연기 사이로 마주 앉은 앳된 얼굴의 청년.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경자야, 넌 꼭 장미꽃 같다. 특히 그 붉은 스카프를 매면 온 세상이 너만 보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던 20살의 경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철수와 함께 걷던 덕수궁 돌담길, 그의 낡은 자전거 뒤에 실려 달리던 신장로 함께 보았던 첫눈. 그녀의 청춘은 온통 그 붉은색처럼 뜨겁고 강렬했다. 할머니, 그거 사실 거예요? 옷가게 주인의 무심한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꿈에서 현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경자씨는 화들짝 놀라 손에 쥔 스카프를 내려다보았다. 주책이지. 이 나이에 무슨. 그녀는 황급히 스카프를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스카프의 매끄러운 감촉이 마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망설이는 그녀의 눈앞에 민수의 구멍난 양말과 붉은 스카프가 겹쳐 보였다. 늘 아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 오늘 단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 살면 안 될까? 그녀는 홀린 듯 10,000원짜리를 주인에게 건넸다. 아들의 양말을 사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고개를 들자 파란 가을 하늘이 보였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보였다. 세상의 색깔들이 비로소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검은 비닐봉지에서 붉은 스카프를 꺼내는 순간 방 안에 칙칙한 공기가 단숨에 화사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았다. 먼지 쌓인 경대 앞에 서자 낯선 여인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생기 없는 눈동자를 가진 늙은 자신과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렬한 생명력을 뽐내는 붉은 스카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스카프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시간, 열정, 그리고 박경자라는 여자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개장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화장품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거의 다 써서 말라비틀어진 붉은 립스틱이 있었다. 남편이 죽은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 립스틱을 꺼내 메마른 입술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발랐다. 거울 속 잿빛 세상에 갇혀있던 한 여인이 아주 작은 그러나 선명한 붉은색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10년 만에 립스틱을 바른 경자 씨는 방 안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그래, 딱 한 번만. 아무도 없는 공원에라도 잠시 다녀오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가슴은 조마조마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향하는 짧은 길은 마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마주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의 목에 걸린 붉은 스카프에 꽂히는 것 같았다. 거봐, 비웃잖아. 당장 집에 돌아가서 이 우스꽝스러운 장식은 풀어버려야 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구슬프면서도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그녀가 젊은 시절 철수와 함께 즐겨 듣던 노래였다. 경자 씨는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무대 위에는 중절모를 쓴 한 노신사가 눈을 감은 채 색소폰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연주는 기교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애수가 담겨 있었다. 경자 씨는 멀찍이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다. 노래의 선율을 따라 그녀의 마음도 지난 세월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색소폰 소리는 잊고 있던 감정의 둑을 허물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연주가 끝나자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4~5살짜리 여자아이가 경자 씨에게 다가와 그녀의 스카프 자락을 만지며 말했다. 할머니, 목도리 예뻐요. 꼭꼭 같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껏 움츠러들었던 경자 씨의 어깨가 순간 펴졌다. 꽃 같다고? 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다, 아가야. 아이의 칭찬 한마디는 그녀 내면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주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용기였다. 그녀는 연주를 마친 색소폰 신사에게 다가갔다. 연주 잘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저야말로 기쁘지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던 경자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저 눈매, 오뚝한 콧날은 혹시 철수 씨 아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뱉은 이름. 노신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경자 씨의 얼굴과 목에 둘린 붉은 스카프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경자? 박경자 맞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청춘의 한 페이지에 함께 머물렀던 첫사랑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정말 몰라볼 뻔했네. 그런데 그 붉은 스카프를 보니 알겠어. 넌 예전부터 그 색이 참 잘 어울렸지. 반전이었다. 그저 죽은 듯이 살아가던 자신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그 용기는 상상 이상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공원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고 잿빛 세상에 갇혀있던 한 여인의 시간은 50년 만에 다시 뜨거운 붉은색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철수와의 재회는 꿈결 같았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난 50년의 세월을 두서없이 풀어놓았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철수가 말했다.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색소폰을 불어. 혹시 시간이 되면 또 들으러 와주겠니, 경자야. 그의 말에 경자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 도시였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퇴근한 아들 민수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을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수야, 엄마 시장 갔다가 공원에도 잠시 들렀다 왔다. 가을이라 그런지 공원이 참 좋더라.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목에 둘린 낯선 붉은 스카프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늘 그림자처럼 희미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눈빛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평소라면 식사하세요. 라고 했을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경자 씨는 자신의 작은 변화가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경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다. 베이지색 털실로 반쯤 짜인 목도리가 보였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가방에서 낮에 시장에서 사온 또 다른 털실 뭉치를 꺼냈다. 바로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털실이었다. 그녀는 뜨고 있던 베이지색 목도리의 끝을 풀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붉은 털실을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베이지색 목도리의 끝자락에 붉은 털실로 작은 장미꽃 한 송이를 수놓기 시작했다. 한 코 한 코.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베이지색은 그녀가 살아온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시간을 상징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위에 자신의 색을 덧입히기로 결심했다. 잊고 있던 경자라는 이름의 뜨거운 열정과 설렘을, 잿빛의 단조로운 일상 위에 자신만의 붉은 꽃을 피워내기로 한 것이다. 창밖으로 타오르는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완성된 붉은 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50년 만에 되찾은 20살 경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잿빛 시간에 강에 표류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색을 만들어내고 세상과 어우러져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일은 철수의 색소폰 소리를 들으러 갈 것이다. 어쩌면 그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니어 모델이든 유튜버든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강렬한 색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의 장롱 속에는 어떤 색이 잠들어 있나요?